전일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진학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우리 전북교육청에 대입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능 분석 팀장도 하셨고요. 지금 2023년에는 우리 전라북도 진학부장 진협이 있어요. 진학부장 협의회에서 우리 전북 전체 회장을 맡아서 활동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김훈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 학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 전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고요. 그다음에 전북 대입지원단에서 이제 이와 같은 대입 특강 강연을 같이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 아까 이제 강세용 장 학사님이 앞에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대입 개편안이 확정이 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제 사견을 빼고 그 다음에 저 개편안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안하고 확정안이 나왔죠. 이제 확정안이 27일 나왔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앞에서 이미 강세용 장학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내신하고 수능이라고 써 있죠. 내신이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9등급제라는 것은 각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비율이 있어요. 4%, 7%, 12%, 17%, 20% 이런 식으로. 근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은 등급별 비율이 달라지죠. 1등급이 20%, 2등급이 24%, 3등급이 3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각 등급별 비율이 늘어나 버리면 그 안에서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도 강세용 장학사님이 여기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변별력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탐구 융합 선택은 제외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태의 9등급제의 그 내신을 산출하는데 현재는 9등급 산출하는 대신 일반 교과만 9등급 산출을 하고 진로하고 융합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교과는 전부 다 뭐냐? 9등급 산출하지 않아요. 그냥 절대평가, 성취평가로 가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9등급 산출하는 과목은 대입에서 절대적 영향을 주니까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진로 과목이나 융합이나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보다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에서 실질적으로 뭐 정량적으로는 반영이 되지만 또는 교육과정 쪽으로는 반영이 되지만 실제 내신으로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9등급은 1등급의 비율은 적지만 9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 현재는 좀 적어요. 반면에 바뀐 2028 대입 개편안에서는 5등급제로 등급 간 비율을 여유롭게 늘려주는 대신 전교과를 반영해버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3학년 2학기까지 내가 5등급 상대평가를 하니까 단 한 과목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뭐를 빼줬냐? 탐구, 즉 사탐, 과탐에서의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이것까지 상대평가로 가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수능입니다. 수능은 저기 보신 대로 평가 방식은 변화가 없어요. 평가 방식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현재는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영어나 뭐 제2외국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현재 수능은 통합형이긴 한데 선택을 하는 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사탐과 과탐도 자그마치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진로하고 연관된 과목을 좀 선택하거나 또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게 뭐냐? 저처럼 선택 과목을 폐지했어요. 왜 그러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어요. 아까 강장 학생님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수학 같은 경우 공통이 수원 수투인데 75%가 수원 수투에서 나와요. 근데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25%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능에서의 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달라지는 그 산출하는 식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핵심은 공통 과목 수원 수투예요.
공통 과목 75%에서 그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선택 과목, 즉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의 과목의 점수를 조정해줘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높은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의 점수를 조정해줘서 약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한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높은 아이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높냐?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높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냐? 선택 과목을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원수투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확률과 통계라는 걸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수투 평균보다 자그마치 20점 이상이 높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이거는 통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용어를 좀 덜 쓸 텐데 어쨌거나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이러한 유불리를 없앤 거예요. 선택 과목을 폐지해서 통합형 과목 체계로 만든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독서와 문학의 공통의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선택인데 요거를 공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게 탐구죠. 탐구가 17개 과목에서 2과목이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을 보게끔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사회과학의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바꿔버렸다. 단 절대는 아니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큰 틀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심화수학은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안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빼버렸어요. 대신 이게 무슨 과목이냐? 교육과정에 보면은 미적분 투와 기하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투와 기하를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는 이수를 해야 돼요. 수능에서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큰 틀에서는 내신과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바로 뭐냐? 개편완이다. 그러면 내신 평가부터 볼게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일단 1, 2, 3학년 전체 동일한 평가 5등급 체제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사탐, 과탐, 융합선택 과목 9과목만 빼고 전교과가 즉 저기 보신 대로 보통교과 142개 과목이 전부 다 5등급 상대와 절대를 같이 병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과목 사회하고 과탐, 융합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생들이 5등급으로 등급간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뭐 3학년 2학기 때까지 내가 선택하는 즉 저기 융합 과목의 사탐, 과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 저기 보시면 한마디로 이게 뭐냐? 부담을 약간 줄인 건 아니다. 부담은 끝까지 갖고 갈 것 같다라고 보고요. 오지선다형 중심의 지식 암기 위주 평가에서 대신 어떻게 논서술형 중심의 사고력 문제 해결 평가 형식으로 현재 뭐냐? 내신 평가 문항을 바꿔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사 연수를 통해서 또 문항 개발을 통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바뀐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표는 아까 앞서서 한번 보셨는데요. 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공통선택 일반 진로 융합이 딱 보시면 절대평가 성취도 ABC 5단계, 상대평가 5등급이에요. 그리고 저기 딱 보시면 표준편차는 제가 뺐어요. 표준편차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빼고요.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절대평가도 5단계고 상대평가도 5단계야. 그러니까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는 이거예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비율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 A다. 근데 90점 이상이 200명 중에 100명이 90점 이상이에요. 뭐 50%가 다 A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0%, 24%, 32%, 24%, 10% 비율을 놨죠. 그러면 절대평가에서는 50%가 전부 다 A지만 이 50% A를 다시 상대평가를 하면 그 중에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만 하는 것과 상대평가를 같이 가는 것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1학년만 우리가 상대평가를 가고 2, 3학년 절대평가로 가면 아무래도 그게 뭐냐 2, 3학년 수업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3학년까지 전체적인 과목을 상대평가로 같이 가는데 뭐만 빼고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만 빼고 그리고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은 성취 3단계 또는 패스 앤 페일로 가고요. 전문교과도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딱 표로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같이 가져가는 과목이고 저기 보면 노란색 9과목 여행지리부터 융합과학 탐구 9과목만 절대평가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은 성취도 3단계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계산안이 갖고 있는 영향이 뭐냐? 첫 번째, 변별력이 다소 축소됐다. 등급별 비율이 줄어드니까 변별력이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을 하겠죠. 대학에서는. 두 번째, 소규모 학교의 과목 분리함이 해소됐어요. 이건 뭐냐면 현재 9등급으로 산출을 하다 보면 1등급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 몇 명이 선택해야 1등급이냐? 13명 이상. 그런데 13명 이하이면 1등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 10명이 선택해도 1명이 1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선택 과목의 분리함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과도한 내신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수험생 부담감을 줄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래도 자, 내신이 절대적이에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그리고 지금 최근 대입 전형에서 정시에서도 학생부 내신을 반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정량적으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성적으로도 반영을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현재 수능, 정시에서는 수능으로만 뽑는데 왜 내신을 반영하냐? 그거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치중하는 학생들, 정시에 치중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들어요. 오로지 자기가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원 또는 인강 또는 과외 이런 것들에 더 치중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시에서 20% 30%의 내신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 학생들이 뭐냐? 정시로 가더라도 학생부가 반영된다? 이 말은 뭐냐? 고등학교 3년간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을 딱 보니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하는 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수험생 부담은 줄지 않을 것 같다. 선택 과목 기준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신에 유리한 과목, 다인수 과목,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1등급, 2등급 받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목들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고교 학점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은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저런 부분을 고려할 거다. 그리고 수능에 보는 과목 고려하고요. 3학년 2학기까지 충실한 학교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신평가 개선안이 갖고 있는 영향이고요. 두 번째,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은 영역별 평가 방식이나 점수 체계, EBS 연계 방식 유지한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사, 학교, 학생, 학부모의 큰 틀에서,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영역별 평가 방식, 상대평가하는 과목, 절대평가하는 과목, 점수 체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그 다음 뭐 9등급으로, 수능은 9등급으로 산출해요. EBS 연계 방식 50%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의 변화가 없다, 혼란을 줄이겠다. 두 번째, 선택 과목은 폐지했어요. 통합형 과목 체계, 앞서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 선택 과목을 뭐하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통합형으로, 탐구 과목도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 수능을 보는데 안타까운 점 한 가지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의 수능으로 학습해온 걸 가지고 예측을 하자면 상대평가로 내는 과목은 그래도 변별력 있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해요. 국어만 약간 수능의 범위가 늘어났고 수학도 줄었고 탐구도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변별력 있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 수학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벗어내는 문제를 내지 마라라고 해서 벗어나는 문제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별력 있는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냐? 상당히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심화 수학은 일단 미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아까 표를 한번 보셨죠? 저기 딱 보시면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저기 보면은 개편안을 딱 보면 국어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지금 현재 책에서 독서, 문학 공통의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선택에 비해 보면 약간은 늘어난 것처럼 보지만 큰 부담은 없다. 그 다음 수학은 대수, 미적원, 확률과 통계 세 개 공통 과목으로 보는데, 대수가 뭐냐? 현재로 보면 수학원, 미적원은 수투, 확률과 통계는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범위로 축소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계열이 부담은 뭐 축소됐냐? 자연계열은 어떠냐? 사실은 인문계열 범위로 축소됐어요. 그럼 자연계열 학생들은 어떨까요?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학생은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인문 자연을 떠나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공통 수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유리해요. 그냥. 예.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나눈다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보다 수학을 잘하니까 자연계열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범위는 축소됐고, 세 번째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사회과학은 보면 1학 때 배는 통합사회가 통합과학으로 바뀌었다. 제한적 출제 범위, 변별력은 어떠냐. 올해 이 통합사회가 통합과학의 문제 유형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 문제 유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그 유형도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1학 때 배웠지만 수능은 3학년 때 봐요.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원래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사회과학의 기초 학업 역량,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가지고도 상대평가로 수능이 나오면 그래도 변별력 있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면 수능이 대부분이야 일반 선택과 공통이죠. 이게 2학년 때까지 거의 이수가 끝나요. 물론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도 저 일반 선택 과목 일부를 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2학년 때. 그러니까 뭐냐? 1, 2학년 수업이 학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 첫 번째 개편안의 영향을 보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는 해소가 됐죠. 그럼 수험생 부담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줄었지만 국어 수학 탐구가 그대로 상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수험생 부담은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가 앞서 그 설명할 때 내신하고 수능만 설명을 하고 사실 이 개편안에 가장 또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거 정시 40% 유지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정시 40% 유지가 전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정시를 40%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향이 되게 커요. 지방대학은 거의 10%도 정시를 안 뽑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서울 주요대 16개 대학이 정시를 40%로 모집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입 전형에서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정시로 뽑는 거예요. 그 16개 대학은.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학교 생활을 충실하거나 내신 관리를 잘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수시에 치중을 하지만 그거에 치중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적으로가 수능으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많아지냐? 재수생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재수생이 많아지는 거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뭐도 연계가 되냐? 40%를 딱 유지하라라고 그 말이 없으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시 비율이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거를 40%를 유지하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 정시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수시에서는 교과나 종합에 늘릴 수 있는 비율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결국은 수시에서 그 16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뭐냐? 정시로 달라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수생이 양상되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의대죠. 현재 의대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의대 선호 때문에 학생들이 재수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험생 부담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 그 정시 40% 때문에 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대 때문에 그다음 공통범위, 인문계 범위로 축소됐지만 자연계 유리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학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요. 그러니까 과학을 좀 더 잘한 아이들이 이 바뀐 개편안의 수능에서는 조금 더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범위가 축소됐죠. 변별력은 출제 방향은 범위가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등급 상대평가일 때는 결국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 1, 2학년 수업이 중요하다. 이게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앞서 강세용 장학사가 이걸 쭉 설명했기 때문에 현재 대입의 틀이에요.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정시는 수능하고 실기인데요. 이 전형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종합, 논술 세 가지가 수시예요. 정시는 수능이죠.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교과 전형은 내신하고 수능 체제. 근데 최근에 딱 보니까 서류 일부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종합은 교과 역량이라고 써 있어요. 자, 교과 성적과 교과 역량의 단어가 다르죠.
의미를 좀 설명해드리면 앞서 뭐 잠깐 설명드렸는데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즉 5등급 산출한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 역량이라는 건 뭐냐? 그 등급 플러스 교과 세특. 즉 교과 세특에 들어간 내용까지도 다 반영을 해주겠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아이가 궁금한 것들을 좀 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활동으로 확장시켜서 찾아보고 노력한 과정도 교과 역량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반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역량이라는 것은 생활기록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읽고 이 아이의 교과 역량을 단순하게 수치화된 등급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기록으로도 같이 평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 역량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시면 창체활동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활동이 바로 교과 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관심 있어라는 진로에 해당되는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책 읽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활동을 여기다가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면접까지 보고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도 반영하고 논술은 뭐 절대적으로 논술 성적이 영향을 주는 건데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정시는 수능이 절대적 영향인데 저기 하나 딱 보시면 교과 역량이 들어가잖아요. 두 개의 대학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그래요. 서울대가 고려대가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을 반영해요. 근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이 대학을 간 2028년도에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정시 모집 인원 비율 저기 보시면 2025년도에 저기 보면은 자 푸른색 수능이 39.3% 15위권 대학이에요. 거의 40%에 육박하죠. 그렇죠? 근데 저기 주황색 보시면 학생부 종합 34.6%예요. 그러니까 서울권은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정시는 수능이에요. 이 두 가지 전형에서 가장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 치중하는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당연히 생각하고요. 교과와 종합을. 정시에 치중하는 학생들은 수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수능이 단순히 정시에서만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 못하면 또 대학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정시 40%가 고교 학점제 정착을 조금 어렵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시가 40%로 확대된 것은 저기 밑에 보면 2023년 대입부터 2024년 보세요. 근데 2022년하고 3년, 4년을 비교해 보세요. N수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정시를 40%로 16개 대학을 늘리니까 그리고 의대를 선호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N수생 비율이 늘어나죠. 근데 최근 핫한 게 있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일 것 같아요. 이게 늘어나 버리면 더더욱 정시 40%를 유지했을 때 의대 쏠림 현상이 생기고 N수생도 더 많아지고 사교육비도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최상위 그룹 아이들이 정시에 많이 달라붙고 이거를 변별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수탐의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만약에 수능이 근데 난이도가 좀 쉬워져 가지고 만점자가 많아졌다. 동석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당연히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아까 벌써부터 서울대하고 고려대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6에서는 연대까지. 근데 그게 2028에서는 아직은 발표 안 했지만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 2022년도 학교 알림이를 보게 되면 수능 중심 학교의 절반이 재수하고 있다. 47.7%가 바로 이런 것들을 그 수치화된 자료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 변화에 따른 대입 전형의 변화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했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 변별력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각 등급별 구간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러면 변별력이 하락한 거를 뭔가를 보완을 해야 돼요. 대학에서는.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시행 계획인데요. 그 시행 계획은 항상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해요. 그러면 여기 중학교 2학년 학생, 지금 중3 올라간 학생들이 2025년도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2026년도 4월 말에 시행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대학은 2028 대입 개편안 확정안을 보고 이제 대학들이 고민하는 거죠.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은
몇 퍼센트를 뽑고 어떤 전형으로 뽑을 것인가. 현재 기존에 있는 전형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형들을 추가로 더 넣어서 뽑을 것인지 고민을 하겠죠. 저희는 그게 이제 나오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전공 연계 과목 이건 왜 그러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의 등급별 비율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1등급도 10%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 기준으로 20명이고 400명 기준으로 40명인데 한 학교에 20명? 뭐 제가 보면은 보통 한 250명 되니까 한 학교 25명씩 1등급이 전국에 2,000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1등급이 한 과목에 1등급 만난 아이가 25명 곱하기 2,000명 하면 얼마나 숫자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그런데 이게 한 과목이지만 예를 들면 3학년까지 여러 개 과목을 했는데 계속 1등급 맞는 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250명 기준으로 현재 저희 학교가 거의 올 1등급 맞은 아이가 없어요. 하나 2등급 맞은 아이가 있고 하나 3등급 맞은 아이가 있고 하나는 2등급 3등급 맞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의 1.02, 03, 05, 한 08 이 정도 돼요. 3명이나 있는데 240명 규모에서 지금 1.02, 03, 08인 애가 3명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면 5등급체로 바뀌면 다 올 일이에요. 이게 벌써 240명 기준에 3명이 있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4%잖아요. 10%로 바뀌면 2.5로 곱해보세요. 3명 곱하기 2.5 하면 6명, 7.5명. 7.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 6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학교에 6명, 전국에 2,000개가 12,000명이에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인데 고대 모집 인원보다 많아요. 의대 모집 인원이 3,300명 정도 되는데 늘어난다 하더라도 4,300명? 전국에 있는 의대 정원하고 실질적으로 뭐냐? 서울대 연고대를 커버해요. 그 정도가 다 올 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올 1등급을 맞아야 돼.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변별력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걸고 면접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고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것도 들어가죠. 전공 연계 과목.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그 아이가 지원한 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이수 여부를 반영한다. 즉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인수 과목 선택하는 게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수능 출제 범위도 약간 축소했죠. 그러니까 뭐냐? 변별력이 좀 하락할 것 같다. 선택 줄어들고 심화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학별고사가 약간 늘어날 것 같은데 무조건 늘어나지도 못해요. 저기 보시는 대로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 연계해서 대학별고사 확대를 규제하고 있어요. 대학별고사를 무한정 확대시키면 재정지원을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무조건 논술을 확장시키거나 면접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앞서 등급별 변별력이 줄어들면 조금은 대학별 고사에서 조금은 대학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볼게요. 논술에서 심학 과목이 수학에서 수능에서 없어졌잖아요. 미적투나 기하를 뭘로는 볼 수 있다.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대에서는 변별력을 이렇게 해서 미적투나 기하를 논술에서는 내겠다. 수능은 안 내지만 논술에서는 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면접 같은 경우 비율이 10%, 20%인데 30% 또는 40%로 조금 면접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물론 지금은 제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수능 최저를 대부분 많이 걸 거예요. 왜냐?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능 최저를 지금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 이상은 다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수능 최저를 걸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상위 아이들은 변별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이 올 1등급 지금 1등급이 10% 구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올 1을 맞는 아이들의 비율이 10,000명이 될지 12,000명이 될지 13,000명이 될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 최상위권 의대는 기껏해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300명, 3,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올 1등급인 거예요. 그럼 변별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수능 체제를 높이 걸어놔도 수능 체제를 통과한 아이들 변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 연계라든지 교육과정 같은 것들 또는 정성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내신평가 강화예요. 내신평가 강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치화된 등급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이수 여부
그다음에 교과 세트까지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를 총체적으로 그냥 뭐냐? 내신 강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입 전형 변화 방향을 추정을 해보면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을 것 같아요. 국수탐이 어쨌거나 상대평가가 되니까. 그리고 약간의 출제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어쨌거나 정시 40%라는 그 쿼터가 최상위권 16위권 대학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영향력은 절대적일 거다. 변별력이 있을 거다. 내신평가 강화 가능성 앞서 설명드렸죠. 그다음 그게 바로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종합 전형화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하고 수능 체제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 평가가 들어가겠다. 어떤 식으로? 전공 계열, 연계, 이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취 수준 같은 거 반영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고요. 바로 이겁니다. 원래 저기 보시면 대학 입학 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보시면요. 대입 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 전형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게 바로 대기업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2015년 이후 대입 전형 수립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2028 대입 개편화 확정안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 교과 전형에서의 변별력이 줄어들면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정성평가라든지 교육과정 평가, 종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시에서도 수능의 변별력이 약간 떨어진다면 정시에서도 수능 말고 교과 정성평가나 교육과정 평가가 들어간다. 지금 조금 더 뭐냐? 약간은 단순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전형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현재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대학들이 저처럼 저기 보시는 대로 교과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저기 정성평가, 진로 10%, 진로 역량, 교과 충실도, 학교생활 충실도, 수월성, 정성평가, 대학 수학 준비도, 교과 충실도 이러한 것들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로 반영하고 있어요. 대학명을 보시면 건대, 경희, 고대, 동국, 성균관, 한양대 유명한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점점점 뭐 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 예를 들면 건대건데요. 건대를 딱 건대 교과 전형 여기 보시면 이쪽 보시면 교과 전형 보시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즉 앞에 있는 8개 대학에서 하나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교과 역량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영합니다. 과목 이수 내용 첫 번째는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지금으로 보면 물리 1을 이수하고 물리 2를 이수했고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을 이수했는지 위계에 맞게끔 이수했는지 그 다음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내가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데 물리 1, 2를 이수했는지 근데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데 물리 1, 2뿐만 아니라 화학 1, 2도 화학 1은 핵심이고 화 2는 권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계공학 하면은 뭐냐 물리 1, 2는 생각을 하지만 화학 1이 들어갈 거 생각하시잖아요. 화학 1이 들어가요. 이걸 발표했어요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진로에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내용을 이수했는지 두 번째 교과 성취도 즉 모집 단위에 관련된 교과 성취도 등급 반영한다. 세 번째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즉 수업 활동 내에서 나타나는 학업 수행의 충실도 충실하게 학업 수업을 잘 들었는지 이런 것들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디에서? 정시에서. 자 고려대인데요. 저기 보시면 학생부 20%. 근데 고려대가 수능 100으로 뽑는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교과 우수로 뽑는 인원이 427명이지만 어쨌거나 수능 80에 학생부 20%를 정량적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란 얘기죠. 자,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전략을 한번 보면 자, 이겁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겁니다. 9등급이 5등급으로 내신이 바뀌었어요. 등급간 비율이 늘어났죠. 이렇게 4%가 10%로 11%가 34%로 2등급이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저기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냐 자연계열보다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유리하다. 아마 이거 앞서도 아까 학부형님이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하다 꼭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등급 구간이 내신 등급 구간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면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 중에서 1등급을 4%밖에 없었는데 10%로 늘어나니까 1등급 비율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자사고 특목고를 잘 보시면 자사고 특목고는
1등급이 10%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90%가 1등급 이하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냐? 그 90%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은 아이들보다 수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뭐냐? 사실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얘들도 내신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등급이 벗어난 아이들은 자사고 애들은 다 논술 아니면 정시예요. 지금도 1, 2등급, 1, 2, 3등급이 벗어나면 4등급 이하나 4, 5등급, 6등급은 다 논술 아니면 정시. 이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급간이 9등급 급간에서 5등급 급간으로 줄어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의 내신 경쟁은 치열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에 치중하는 애들은 결국은 1등급 아이들 그리고 2등급에서도 일부 아이들. 왜냐하면 토탈 내신이니까 2.0으로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이수하는 과목이 여러 가니까. 그런 아이들, 일부 아이들이다. 수시는 결국은. 단지 얘들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그러니까 예측하는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얘들이 수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능 40%를 16개 대학에 모집하고 의대가 늘어나면 이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사고 특목고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고 결국은 뭐냐?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 유리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차이는 개인의 노력과 역량 차이다. 즉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내용의 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자기의 학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측만 할 뿐이지 좀 더 정확한 것은 이제 현재 대학에서 고민이에요. 이 대입 개편 확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들은 2028년 전형의 시행 계획을 만들 때 과연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을 어떠한 형태로 학생들을 뽑을 것인지 대학별 전형 방법을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수능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그렇습니다. 정시도 수능이 난이도가 어떤 애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평가니까 변별력은 있을 것이다 정도밖에 예측을 못하지 수능 난이도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쉬워지면 수능 최저 통과자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수시가 좀 치열해질 것이고 수능 난이도가 조금 더 변별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 통과자 숫자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 난이도가 쉬워지면 정시에서도 동점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수능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면 정시에서 변별력이 생겨서 뭐 동점자보다는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것만 보시기에요. 지금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있는데요. 저기 딱 보시면은 교과 역량하고 수능 체제가 두 개 딱 저희가 표현을 해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교과 역량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수능이나 다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내신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럼 결국 뭐냐?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 최대한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런 학업 능력을 잘 갖춘다면 그 학생은 내신에서도 또는 논술에서도 수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평가 비중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자, 중학교는 이렇게 성취도 5단계 평가죠. 근데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현재 개편안에 보면 5등급이잖아요. 그럼 저기 보면 현재는 9등급일 때는 1, 2등급의 학생들이 즉 4%, 7%, 11등까지 1, 2등급인데 현재는 뭐냐? 10등까지 1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개편안에서는. 그러면 현재 1, 2등급의 아이들은 다 1등급이 되는 것이고 저기 보면은 3등급, 4등급에 있는 아이들은 다 몇 등급에? 현재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5구간으로 줄었을 뿐이지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과목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등급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거고요. 그거를 숫자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00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등급이 20명이다. 근데 제가 앞서도 아까 메디칼 학과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20명 학생 중에서 저는 최소한 4분의 1 이상은 올 1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한 학교에서 5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50%면 10명까지 물론 학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5명에서 10명 사이 6, 7명 정도가 올 1등급이다. 변별력을 가지려면 수능 최저 걸어놓고도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결국은 뭐냐?
학생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뭐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입결이에요. 현재 9등급 산철이 입결해서 봤을 때 서울소재 15개 대학 입결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 다 1, 2등급 사이죠. 근데 제가 보셨듯이 1, 2등급이 현재 1, 2등급이 다 1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앞으로 15위권 대학을 가는 애들은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 저기 3.5등급 조금 넘어가는 데까지. 이 아이들은 현재 기준으로, 현재 개편안으로 보면 몇 등급이냐? 2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서울권이나 이런 상위권 대학 가는 아이들은 저 등급대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합전형 대비가 중요하다는. 종합전형이 뭐냐면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해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에서 5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고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어요. 물론 서류백으로 뽑는 대학도 있죠.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냐? 이거를 평가해요. 일단은 아까 강세웅 장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순하게 교과 외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냐? 그렇지 않아요. 대학은요,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수능이든 가장 우수한 아이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우수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 잘한 아이는 학교 생활에 충실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는 그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과 등급을 반영하고요. 과목 선택은 뭐냐? 저기 옆에 있는 대로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 5개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 그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고요. 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단순하게 이 학생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았지만 수업 시간에 어떠한 형태로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는지라는 것들도 교과 세특을 반영하겠다. 교과 외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우리 대학 A라는 학과로 오기 위해서 기계공학과로 오기 위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평가하냐? 이걸 평가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학업 역량은 성취도부터 태도나 탐구력, 진로 역량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부터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의 경험.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인성이에요. 아무래도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기 있는 대로 자율, 진로, 동아리, 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거죠. 핵심은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실험 동아리를 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뭘 알게 됐고 또 더 알고 싶어서 어떠한 내용을 더 확장시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과 수능 정시전형의 입결 자료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내신 범위가 더 조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더 퍼져 있죠. 논술도 퍼져 있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놓고 뽑는 게 아니라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까지 보니까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요. 논술은 논술 성적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내신의 스펙트럼이 넓고요. 자, 수능은 저 100분위가 뭐냐? 학생들이 보는 국어, 수학, 탐구, 뭐 외국어, 제2외국어, 한국사까지 그 수능에서의 100분이에요.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학업 역량이에요. 결국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내신도 학생부 종합에서의 학업 역량도 논술에서 이 아이의 논술 역량도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수능 역량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뭐하는 학생, 충실한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고대는 뭐라고 했냐? 3년간 꾸준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을 뽑고 싶다. 중앙대학은 뭐라고 했냐? 고교 교육과정 내 학업과 교내 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을 학생을 인재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교과와 비교과 영역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학생, 도전 정신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떤 학생?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떤 학생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으로 확장시켜서 아이가 좀 더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런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아이가 자기만 알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도와주고 협업하려고 하고 이끌어주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내신이 낮아도 내신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1.5가 떨어지고 1.8이나 1.9가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내신이 더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만큼 학생의 내신이 좀 부족해도 그 학생의 종합적인 다른 기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리고 그게 면접에서 이 학생이 충분히 검증이 되면 그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학에서 종단 검사를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재수하지 않고 4학년까지 졸업하고 또 4학년 이후에 이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수능이 중심이고 자기 진로가 중심이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다시 재도전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잠깐 보냈는데 학문 분야 연계 교과목 사례, 이건 뭐냐? 5개 대학 경희, 고대, 성균, 연대, 중앙대 공동 연구인데요. 자연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과에 필요한 연계 과목을 이렇게 이수를 해달라. 발표를 한 거예요. 기계, 전기전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은 핵심으로, 화통은 권장으로, 기하 핵심으로, 물리 원투는 핵심인데 화학 원 핵심이고 화투는 뭐냐? 권장이다. 근데 학생들, 저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계공학과가 물리 원투가 핵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화학 투가 권장으로 들어가는 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화학 원이 핵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목을 자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반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울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집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 그렇죠. 이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명으로 바뀔 거예요.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는 2015 거예요. 바뀌겠지만 어쨌거나 서울대학교도 이처럼 선택 과목, 즉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로 올라오면 미적, 기하, 물투, 화통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수능 영향력. 자, 절대적이죠. 왜? 아직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가 국수탐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1, 2학년 수업 내용에서 이수가 됩니다. 약간 줄었지만 상대평가라는 거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약간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계열별 유불리, 계열별 유불리.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것은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학과학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원래 과학을 하다가 이제 진로로 넘어왔는데 과학 과목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중학교 때 중학교 1, 2, 3학년 과학을 했는데 올라와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너무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아이가 과학에 그렇게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갖고 올라와요. 근데 과학에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뀐 개편안에 보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에 나와요. 그렇죠? 그럼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을 잘 이해하는 학생이 통합과학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중학교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분, 그 자제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통합사회 통합과학, 즉 중학교에 배우는 사회, 중학교 사회와 중학교 과학을 그래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잘 이해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안 하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 누나들은 그걸 안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도 선택 과목, 내가 과학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거지, 사회로 어떤 걸 선택할 거지, 그 과목을 좀 더 치중했으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에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과학을 조금 더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범위가 적다?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과학의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하니까. 그러나 학생들은요, 과학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과학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한 아이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수학 탐구 범위는 축소했죠. 변별력이 약화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난이도 아직 수능 출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수학 과학이 뭐냐? 상대평가잖아요. 변별력이 꽤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과학 영향력은 그러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등급은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수능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는 정시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활용할 때 하는 점수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현재 경희대 건데요. 2합 5. 즉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이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이 합 5가 돼야 돼요. 이거를 못 맞추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1점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 기준 조건이에요. 반드시 기준 조건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걸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 여학생이 수학과학 탐구 취약하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 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니까 여기 보세요. 수학 영역별 최고 점수 비율이 남자가 84.3%고 여자 15.7%예요. 과학은 71.3%, 28.10%. 여기 이제 그 혹시 그 자녀분이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학과학을 뭐 갑작스럽게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 수학 과학에 대한 지금 현재 배우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이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은 특징이 뭐냐? 연계 과목이에요. 즉 뭐냐? 중학교 수학을 잘해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해야 아까 대수, 미적원, 확률과 통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중학교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만큼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내용,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것을 충실하게 아이들이 하고 올라오는 것. 물론 수학 같은 것들은 저도 중학교 아이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어 절대평가지만 1등급 맞기가 너무 어려워요. 올해 수능에서는 4.7%하고 거의 상대평가랑 똑같았어요. 물론 2028년도에 영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절대평가지만 영어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 1등급, 2등급 맞아야 되잖아.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영어는 미리 중학교 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되게 공부 잘한 아이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또 수학 같은 경우도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어떤 아이는 잘하는 아이는 고3거까지 하고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최상위가 아니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그 아이들이 현재 배우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충실히 하고 올라오는 것이 현재 바뀐 개편안에서는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내신하고 수능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따로따로 생각해요. 사실은 같아요. 아까 교육과정 표를 보셨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이 다 내신에서 배워요. 근데 학생들이 왜 따로따로냐? 내신하고 수능은 범위가 다르잖아요. 내신은 4분의 1로 쪼개서 봐요. 수능은 전범위로 보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내가 배우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거를 뭐냐? 학업적 역량을 내가 갖추면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그거를 서술형으로 쓰는 게 논술이고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구술 면접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뽑는 학생들을 선별하는 방법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그다음 뭐 거기에서도 뭐 면접, 논술, 그다음 수능이잖아요. 결국은 이 5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내가 배우는 교과 내용에 학업 역량이 충실하게 또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적응의 문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능은 전범위니까 전범위의 내용의 수능을 다시 수능 문제를 적응할 필요는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는 내용에 충실해야지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뭐냐?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락 익힐습.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제 시간에 익혀야 돼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셨지만 이 내용이 한 달 지나면 80% 이상이 다 사라지실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으실 거예요. 이 내용이. 실제 이게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적절한 시간에 반복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에 잠깐 그날 배운 내용을 한번 10분 안에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잠깐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뭐냐?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한 달 뒤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즉 한 달 안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4번의 반복을 하게 되면 한 달 뒤에 80% 이상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내신 2달치냐 전범이냐 그리고 의도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게 내신. 물론 내신도 학교마다 달라요. 수능형 형태로 내는 경우는 아무래도 의도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내신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범위가 적으니까 의도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적지만 수능은 아무래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유형도 나오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의도 파악이 안 되는 문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통모의고사 풀이를 통한 누적 범위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 그게. 그러니까 분절화된 공부를 내신에 했다면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공부를 다시 한번 학생이 반복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도 수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수능과 대학별고사로 가는 출발점이다. 저기 보시면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우리가 충실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아이가 내신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교과 역량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뭐냐? 수능에서 다양한 적용시키는 문제에서도 이 아이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서술형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논술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생활을 충실한 아이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준비 방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대입 개편에 따른 준비 방안을 봤을 때 첫 번째 이겁니다. 학교 생활 충실한 아이가 현재 대입 성공의 기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개편안이 확정이 됐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이 확정된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전형을 설계할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기본에 충실한 거죠. 내가 현재 중학생이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충실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또 그 과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각 과목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는데 훨씬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1학년 학교 수업 중요성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수능 중요성 더 커지죠. 수능이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어요. 물론 범위가 약간 줄어든 건 있지만 상대평가기 때문에 국수 탐은 그리고 특히 수학과학은 그렇습니다.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유불리를 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정된 개편안만 나왔지 시행계획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완벽하게 어떤 개편안 확정안에 대해서 제가 다 안내해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바를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28 개편안에서도 어떤 아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잘하고 잘 이해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어떤 전형에서든지 간에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나 이 바뀐 제도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유불리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아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현재 교육과정, 현재 자기가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쭉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올라온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